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어차피 나중에 자식 줄 건데 미리 주지 뭐라고 생각하며 증여 도장을 만지작거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피눈물 섞인 고백이에요. 강남은 아니어도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30년을 개처럼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며 자식 새끼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낙으로 살았던 제가 왜 지금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남이 먹다 남은 김치를 얻어먹으며 살고 있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남 이야기 같지 않아 가슴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저 혼자의 피눈물이 아니라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전부를 주고 빈손이 된 그 수만 명 부모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저는 그 말이 철학책 속 문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제 이름은 박성철입니다. 올해 68이에요. 고향은 전북 익산, 황등면 끝자락 작은 마을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 아버지는 남의 논 소작을 붙이며 7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쌀이 부족한 달에는 보리쌀에 고구마를 섞어 밥을 지었고 그것도 모자란 날에는 죽을 끓였어요. 배가 고픈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부른 날이 특별한 날이었어요.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15살 되던 해봄, 저는 어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끝까지 따라 나오시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어머니 치마 속 깊은 곳에 오래 간직하셨을 단돈 500원이었습니다. 지폐가 낡고 구겨져 두 손으로 펴도 다시 말려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가슴에 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게 제가 고향에서 본 마지막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밀치고 지나쳤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허름한 여관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그날 밤을 버텼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500원을 쓸 수 없었어요. 이 돈이 바닥나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걸 15살짜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공구 상가에 자리를 잡은 건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지금은 고층 빌딩이 들어섰지만 그때 청계천은 판자집과 작업장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대한 쇠덩이 미로였습니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가 공기에 섞여 있었고 모든 사람이 뭔가를 들고 뛰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허름한 공구 도매상 하나를 찾아 들어가 무작정 말했습니다. 저 일하고 싶습니다. 잠만 재워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사장 어르신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짧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새벽 4시에 나와.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꽁꽁 얼어붙은 수돗물에 세수를 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낡은 수도관에서 쇳물 같은 냉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물이 얼굴에 닿을 때의 차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잠을 깨우는 데는 그만한 게 없었어요. 등에 지는 기계 부품 상자는 보통 30kg이 넘었습니다. 가파른 철제 계단을 하루에 수십 번 오르내렸어요. 여름에는 계단 난간이 뜨겁게 달궈져 손바닥이 되었고 겨울에는 계단에 서리가 끼어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은 부품 상자를 지고 4층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반쯤 구른 적이 있었어요. 무릎이 철 계단 모서리에 찍혀 살이 찢어졌는데 약 한 번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파스 하나 붙여 다음 날 그 계단을 다시 올랐습니다. 통증이 가신 게 아니었어요.
통증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땀띠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등과 겨드랑이에 진물이 흘렀고 속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벗길 때마다 살이 뜯기는 것 같았어요. 겨울에는 손가락 끝이 갈라졌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마디가 갈라져 피가 날 때 저는 반창고 한 장 살 돈이 아까워 공구상가에 굴러다니는 구리스를 손가락에 바르고 낡은 면장갑을 꼈습니다. 구리스 냄새가 밥에도 배어들었지만 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그 시절 제게 사칠한 점심에 공용 수도가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었고, 낙이라고는 일요일 오후 공구 상가 인근 공터에 앉아 멀리 보이는 남산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언젠가 저도 저 산이 보이는 동네에 내 집 한 칸을 가져보겠다고 그 공터에 앉아 수백 번도 더 다짐했습니다. 아내 영순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22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공구 상가 골목 어귀에 있는 허름한 분식집이었어요. 라면 한 그릇이 150원이던 시절, 저는 그것도 아까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것을 스스로와 약속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처음 보는 날, 영순이는 국자로 냄비를 젓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컸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어떤 꾸밈도 없는,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라면을 2그릇 시켰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게에 조금 더 있고 싶었어요. 영순이는 충남 보령 출신이었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식당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고향 논바닥의 냄새, 새벽 찬물의 냄새,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 특유의 땀 냄새가요. 그 후로 저는 일요일마다 그 분식집에 갔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시켜놓고 영순이가 일하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말 한마디 건네는데 3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사귄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양쪽 집 형편이 혼수를 맞출 처지가 못 됐어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내고 국밥집에서 둘이 밥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집은 성동구 금호동 골목 안쪽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5만 원.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여름 기준으로 하루 2시간도 채 안 됐어요. 장마철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골목의 하수가 역류해 방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처음엔 걸레로 닦으면 됐는데 비가 사흘 이상 이어지면 하수 냄새가 섞인 탁한 물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영순이는 만삭의 몸이었어요. 배가 불러 허리도 제대로 못 피는 몸으로 아내는 대야를 들고 그 물을 퍼냈습니다. 저는 퇴근이 늦어 집에 도착하면 영순이가 이미 다 치운 뒤였어요.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 한쪽에 아직 마르지 않은 물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뒤 화장실에 들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금 이 꼴이 뭔가 싶어서요. 내 처자식한테 이것밖에 못해주는 내가 원망스러워서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내 집을 갖겠다고. 이 지하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고. 아내와 내 아이가 햇빛 드는 방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밤새 영순이 손을 잡고 산부인과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아들이에요라고 말해줬을 때 저는 복도 구석으로 걸어가 벽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지훈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가 제 새끼 손가락을 쥐었어요. 아주 작고 붉은 손이 제 손가락 하나를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 고생이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구 상가 배달 일에서 시작해 중장비 부품 납품 일을 거쳐 30 중반에는
작은 공장에서 반장까지 됐어요. 연장 근무를 자처했습니다. 명절에도 나왔어요. 주말 특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영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인근 공장의 부품 조립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살았어요. 자다가 새벽에 잠이 깨면 영순이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도 오늘 하루 얼마나 고생했을까를 생각하다 다시 잠들었어요. 다른 부부처럼 여행 한 번 못 갔습니다. 기념일을 챙긴 기억이 손에 꼽혀요.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금 통장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었어요. 1994년 여름, 저는 성동구 행당동 15평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아들고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방에 오후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순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 한가운데 서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불도 없이 맨 방바닥에 누워 하늘을 봤어요. 영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20년 세월의 고생을 한꺼번에 눌러 녹이는 것 같았어요. 지하 단칸방의 하수 냄새, 500원짜리 어머니의 쌈짓돈, 구리스 바른 손가락, 만삭의 몸으로 물 퍼내던 아내의 등,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 앞에서 비로소 의미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오랫동안 울었어요. 지훈이는 그 빌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썼어요. 제가 허리에 이상이 생겨 파스를 달고 살면서도 지훈이 학원비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수학 과외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외를 전부 넣었어요. 제가 점심을 굶어가며 아낀 돈이 지훈이 학원비가 됐습니다. 저는 다 떨어진 러닝 셔츠를 기워 입으면서도 지훈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좋은 브랜드 운동화를 신겼어요. 한 번은 지훈이가 반 친구가 입은 점퍼를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 달 연장 근무를 해서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 점퍼를 입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저는 웃었어요. 그게 낙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지훈이는 서울의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붙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는 공구 상가 골목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어요. 옆 가게 아저씨가 놀라서 뛰어나왔고 저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도 함께 웃어줬어요. 그때 제 나이 44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그 사이 저도 작은 규모지만 부품 납품 거래처를 몇 개 갖게 됐고 행당동 빌라를 팔고 마포구 공덕동 쪽 소형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2010년대를 거치면서 값이 올랐어요. 저는 그게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버틴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훈이가 32살의 며느리 혜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던 날 혜진이는 공손했고 예의 바랐어요. 아버님,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영순이는 그날 밤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 잘 됐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남은 건 노후를 편안히 보내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따로 불러 밥을 먹자고 했어요.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고기를 굽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해봐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저도 대출을 알아봤는데 제 명의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받으면
담보대출도 더 잘 나오고 지금 증여하시는 게 나중에 상속보다 세금도 싸게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제가 받을 거잖아요. 미리 주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기를 뒤집는 것을 멈췄습니다. 뭔가 가슴 한켠이 서늘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눈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날 대답을 미뤘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영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순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줍시다.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사는 건데 명의가 누구면 어때요? 지훈이가 우리 모시고 산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40년 가까이 땀 흘려 만든 집인데 하지만 자식이 고생하는 꼴을 두고 볼 수도 없고 이 집이 결국 지훈이 거 아니겠냐? 어차피 죽으면 넘어갈 텐데 저는 그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흘 후에 오래된 친구 재만이를 만났어요. 재만이는 제 말을 듣더니 대번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성철아,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 명예 넘기면 끝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효도 계약서라도 쓰고 공증받고 해라. 아니면 그냥 주지 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만아, 우리 지훈이는 달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겠어? 재만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성철아, 자식이 배신하는 게 아니야. 상황이 사람을 바꾸는 거야. 명예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져. 그게 문제야.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지훈이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021년 여름, 저는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시세는 12억을 웃돌았어요. 증여세가 수억이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예금을 털어 증여세를 대신 내줬습니다. 도장을 찍는 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모실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지금 돌이켜봐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나쁜 게 아니라 나중에 상황이 사람을 바꾼다는 재만이의 말이 그때는 실감나지 않았어요. 합가는 넉 달 뒤였습니다. 지훈이 내외가 신혼 때 살던 전세가 만기가 됐고 자연스럽게 한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혜진이는 식사 때마다 아버님 드세요 하고 챙겼고 영순이는 손주 볼 생각에 설레서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을 때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혜진이의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버님, 국은 각자 데워 드세요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영순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면 혜진이가 자고 일어나 어머니, 냄새 때문에 지용이 잠을 못 자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순이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부엌에서, 자기 찌개를 끓이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식사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 지훈이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지훈아, 요즘 내 처가 좀 예민한 것 같구나. 어머니한테도 좀 더 살갑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지훈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혜진이도 지용이 어린이집 데리고 다니고 집안일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소한 것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사소한 것. 저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땀 흘려 만든 이 집에서 저는 사소한 것을 참아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영순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순아, 우리 잘못한 거 있냐? 영순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명의를 너무 빨리 줬나 봐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혜진이가 지훈이와 저를 함께 거실로 불렀습니다. 얼굴이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용이 교육 문제 때문에 저희가 대치동 쪽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집을 팔면 거기 전세금 정도는 나오거든요. 아버님들은 공기 좋은 데 가시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마침 양주 쪽에 새로 지은 깨끗한 빌라를 알아봐 뒀어요.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실감하지 못했어요. 이사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혜진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노인들끼리 사시는 게 더 편하시대요. 저희가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저는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제 아들은 고개를 아래로 향한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이 상황에서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아들 앞에서 저는 이미 결정이 난 일을 통보받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 집이 팔렸습니다. 12억 아파트였어요. 이삿날 아침 지훈이가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열어봤어요. 10만원권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00만원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5세 상경해서 50년 넘게 일한 결과가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구리스를 바른 손으로 계단을 오르내린 세월이, 지하 셋방에서 대야로 물을 퍼낸 영순이의 세월이 100만원이었습니다. 양주 옥정동 끝자락 낡은 빌라 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왼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났고 난간을 잡지 않으면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려야 했어요. 영순이는 처음 며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다가 저녁이 되면 밥을 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순이가 제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식한테 다 줬는데 왜 이런 건지.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예전 신혼 때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대야를 들었던 그 손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영순이는 그해 겨울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했고 자다가 식은땀을 흘린다고 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봤어야 했습니다.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어요. 이듬해 봄 영순이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어요.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빠르게 쌓여갔어요. 지훈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훈아, 내 어미가 위암이다. 병원비가 급하구나. 지훈이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요. 지용이 학원비도 밀렸고요. 아버지 연금 나오시는 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한 달에 68만 원이었어요. 영순이 병원비가 한 달에 그 몇 배씩 나오는 상황에서 내 아들은 제게 연금으로 해결해보라고 했습니다. 영순이는 8달을 버텼습니다. 수술을 2번 받고 항암을 12차례 맞았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진 영순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지훈이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2달에 한 번 왔어요. 오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앉아 있다가 바쁘다는 말과 함께 일어섰어요. 영순이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져요. 아내는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영순이는 그해 늦가을 제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영순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잘못 없어요. 당신은 정말 잘 살았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어요. 지훈이 내외는 왔습니다. 빈소에서 지훈이는 울었어요. 그것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순이가 눈을 감기까지 8달 동안 아들이 옆에 있었던 시간을 다 합쳐도 일주일이 안 됐어요. 혜진이는 장례식장 한켠에서 조의금 봉투를 확인하며 뭔가를 휴대폰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을 돌렸어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덧없었어요. 영순이를 보내고 홀로 남은 양주 빌라는 감옥이었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2 손으로 붙잡아야 했습니다. 영순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부엌 창가에 영순이가 키우던 화분, 식탁 위에 영순이가 마시던 약봉지, 옷장 안에 영순이가 아끼던 꽃무늬 치마. 저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영순이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것 같아서요. 생활비와 병원비를 쓰다 보니 보증금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3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마지막으로 지훈이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서울 아들집, 그 12억짜리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틀렸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또 틀렸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 앞에 앉았습니다. 이민 가방 하나를 옆에 두고 계단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렇게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지훈이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지훈이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혜진이 알면 큰일 나요. 제발 그냥 가세요. 지훈아, 아버지 갈 곳이 없다. 방 한 칸만 내다오. 짐 되지 않겠다. 지훈이는 제 말을 자르며 제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었어요. 아버지, 저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집값 떨어져서 하우스푸어라고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맞나? 내가 새벽 4시에 꽁꽁 언 수도물로 세수하며 벌어다 준 돈으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12억짜리 아파트 쥐어준 그 아들이 지금 나한테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고 있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이민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늙고 지치고 갈 곳을 잃은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서울역 근처 고시원을 찾아 들어간 것은 그날 저녁 7시였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작은 방을 보여줬어요. 문을 열면 침대 하나, 침대 끝에 작은 선반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이 없었어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창문 있는 방은 10,000원 더 비싸요. 저는 창문 없는 방으로 했어요. 보증금 50만 원, 월세 40만 원. 그렇게 저는 여기 오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해가 뜨는 것을 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요.
저 수많은 불빛 가운데 어딘가에 제 아들이 살고 있고 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원래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영순이를 생각해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 지하 단칸방에서 대야로 물을 퍼내던 영순이의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공덕동 아파트에서 처음 맞이한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영순이가 웃던 얼굴이 생각나요. 그 햇살이 지금 제 방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자식을 원망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훈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손가락을 쥐어주던 그 아이는 분명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명의가, 소유가 사람을 바꿉니다. 제만이 말이 맞았어요. 자식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의 명의를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날까지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나쁜 상황에 밀어넣지 않는 일이기도 해요.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때 자식은 효도합니다. 부모가 가진 게 없어지는 순간 관계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요. 그건 자식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만든 건 도장을 찍은 부모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고시원 방에서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지만요. 진심으로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댓글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혹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이야기를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힘과 용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잠이 깹니다. 옆방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영순이 이름을 가만히 불러봐요.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영순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당신은 잘못 없어요. 당신은 정말 잘 살았어요 라는 그 말을 저는 오늘도 붙들고 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